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재산이 결국 자식들의 욕심을 불러 나를 죽음으로 내몬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편하게 요양원에서 지내세요. 그 말 뒤에 숨겨진 칼날을 알아차리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제 이름은 최영호, 올해 75입니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38년간 일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새벽 6시에 일어나 운동하고 7시 30분에는 어김없이 출근했죠. 점심도 도시락 싸서 다니며 한 푼이라도 아끼려 했습니다. 아내 순자와 함께 자식 둘 키우느라 외식 한번 제대로 못 해봤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민수와 미영이가 대학 갈 때는 등록금 마련하려고 새벽 아르바이트까지 했습니다. 신문 배달을 2년간 했는데 겨울 새벽 추위에 손이 얼어서 신문을 제대로 접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내 자식들이 남부럽지 않게 공부하고 좋은 직장 다니는 모습 보면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람으로 느껴졌거든요. 아내가 5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병원비만 8천만 원 들었지만 아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손잡고 있었죠. 그래도 노후 준비는 철저히 해놨어요. 예금 통장에 2억 8천만 원, 강남 쪽 원룸 2채 임대로 월세 200만 원씩 받고 있었거든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미리미리 준비한 거였죠. 큰아들 민수는 중견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딸 미영이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둘 다 결혼해서 각자 살림 꾸려가고 있어요. 손자 승민이와 손녀 유진이는 벌써 중고등학생이 됐고요. 가끔 명절에 모이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 그때만 해도 정말 순수한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올해 봄부터 시작됐어요. 민수가 유독 자주 찾아오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혈압약 잘 드시고 계시죠? 처음엔 효심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병원 검진을 받고 결과가 나오자마자 태도가 확 달라졌어요. 아버지, 고혈압에 당뇨 수치도 높고 콜레스테롤까지. 이제 혼자 계시면 정말 위험해요. 갑자기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사실 수치가 좀 높긴 했지만 약만 잘 먹으면 관리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도 그렇게 말했어요. 꾸준히 약 드시고 식단 조절하시면 큰 문제 없어요. 걱정 마세요. 그런데 민수는 마치 큰 병에라도 걸린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어요. 며칠 후 딸 미영이도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알아본 요양원이 있어요. 시설도 좋고 간병인도 친절하대요.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실래요? 저는 펄쩍 뛰었죠. 무슨 소리냐? 내가 아직 팔팔한데 웬 요양원이야? 혼자 밥도 해먹고 빨래도 하고 산책도 매일 다니는데. 하지만 자식들은 계속 요양원 얘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 정수기까지 나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가 모시고 싶지만 맞벌이라 낮에는 혼자 계셔야 하잖아요. 요양원에 가시면 또래분들도 만나고 프로그램도 많다던데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그 무렵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우선 집 근처 보험 설계사 김 대리가 찾아왔어요. 최 선생님, 따님이 최근에 선생님 명의로 보험을 여러 건 가입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다른 가족분이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 기존 보험이 있는데도 또 가입하신 것 같아서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언제 보험에 가입했다고요? 김 대리가 보여준 서류를 보니 제 도장이 찍힌 가입 신청서가 4장이나 됐습니다. 보험금은 총 3억 원. 수익자는 모두 미영이와 민수였어요. 이상하네요. 내가 언제 이런 보험에 가입했지? 김 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식분들이 부모님 모르게 가입하시는 경우가. 혹시 치매나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날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내 자식들이 날 죽이려고 보험을?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공무원 시절 수많은 사기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죠. 다음 날 은행에 가서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제가 모르는 출금이 여러 번 있었어요. 한 번에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이 출금 내역을 확인해 주세요. 언제 누가 출금했는지요? 가족분이 대리 출금하신 것 같은데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가져오셔서 정상 처리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뒤져보니 제 도장과 인감증명서, 통장이 있어야 할 자리에 복사본만 놓여 있었습니다. 진짜는 어디 갔을까요? 며느리 정숙이가 지난주에 청소를 도와준다며 집에 왔었어요. 그때 가져간 게 분명했습니다. 일주일 후 미영이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 건강검진 결과 보니 약을 더 드셔야 할 것 같아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거예요. 제가 받아든 비닐봉지 안에는 여러 종류의 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평소 먹던 혈압약, 당뇨약 외에도 생소한 약들이 많았어요. 이건 뭔 약이야? 수면제요. 잠 못 주무신다고 하셔서 받아왔어요. 이건 소화제고, 이건 영양제예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약봉지에 적힌 환자 이름이 제 이름이 아니었어요. 김철수라고 되어 있더군요. 미영아, 이 약 환자 이름이 잘못됐는데. 아, 그건 병원에서 실수한 것 같아요. 약은 똑같으니까 드세요. 하지만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인터넷으로 그 약들을 하나씩 검색해 봤어요. 수면제라고 했던 약이 실제로는 강력한 신경안정제였습니다. 과다 복용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약이었어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설마 이 약으로 날? 다음 날 아침 평소대로 산책을 나갔는데 옆집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영우 씨, 어제 따님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혼자 두면 위험하다고 하던데. 정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언제 치매라고 했어요? 따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요양원 보내려고 한다면서 본인도 마음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게 선명해졌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미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영아, 너 혹시 이웃들한테 내가 치매라고 말했니? 아, 그게 아버지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몰라서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언제 깜빡했다고 그래? 구체적으로 말해봐. 그냥 전화하셨는데 같은 얘기 반복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 아직도 모든 걸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자식들이 계획적으로 저를 제거하려고 했다는 게 말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오는 날짜, 하는 말, 가져가는 것들까지 모두 일기에 적었어요. 그리고 휴대폰 녹음 기능도 배웠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왔을 때 저는 몰래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 자리 나왔대요. 시설도 좋고 한 달에 200만 원이면 되거든요. 어떠세요? 200만 원? 그럼 1년에 2,400만 원인데 몇 년 있으면 내 돈 다 떨어지잖아. 그래서 집도 정리해야죠. 어차피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크잖아요. 팔면 몇 억은 나올 텐데 그걸로 요양원비 내고 나머지는 우리가 관리해 드릴게요. 나머지는 너희가 관리한다고. 내 돈을 왜 너희가 관리해? 아버지, 그런 게 아니라 혹시 치매 오면 관리하기 어려우시잖아요. 또 치매 얘기네. 누가 치매래? 의사가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느 의사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나한테는 그런 말 안 했는데. 민수가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냥 그런 나이가 되셨으니까요. 그 대화를 녹음한 후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수기가 또 이상한 약을 가져왔어요. 아버님, 이번엔 혈당 조절하는 새로운 약이에요. 훨씬 효과가 좋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번엔 속지 않았습니다. 약봉지를 자세히 보니 또 다른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정수가. 이 약도 이름이 틀렸네. 아, 병원에서 또 실수했나 봐요. 걱정 마세요. 성분은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니 그 약은 당뇨약이 아니라 항정신병 약물이었습니다. 조현병 환자들이 먹는 약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 가서 상황을 신고했습니다. 저희 자식들이 저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경찰관이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지만 걔가 가져간 증거들을 보고 나서는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녹음 파일, 약봉지들, 보험 가입 서류, 통장 거래 내역까지 모든 게 있었거든요.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수사할 만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일이라 신중하게 처리해야겠네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수사관들이 은밀하게 조사했습니다. 민수와 미영이의 금융거래 내역, 보험 가입 과정, 병원 처방 전까지 모든 걸 확인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수는 주식 투자 실패로 2억 원의 빚이 있었고, 미영이는 남편 사업 실패로 1억 5천만 원을 빌린 상태였어요. 둘 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제 명의로 가입한 보험은 사망보험금이 3억 원, 장애보험금이 2억 원이었습니다. 총 5억 원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정수기가 가져온 약들이 모두 정신병원에서 나온 것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수기의 친구가 간병인으로 일하는 병원에서 빼돌린 거였어요. 수사관이 설명했습니다. 이 약들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의식장애가 오고 결국 심장마비나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완전 범죄를 노린 거죠. 마침내 체포 영장이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처럼 민수와 미영이가 함께 왔어요.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로 결정하셔야 할 때가 왔어요. 요양원 계약서와 집 매매 위임장이에요. 미영이가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예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그때 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사관들이 들어왔어요. 민수 씨, 미영 씨, 살인미수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뭔 소리예요? 무슨 살인미수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먹이려던 약들 모두 조사받았다. 그리고 보험 가입 과정도 다 밝혀졌어. 정수기가 다리를 후들후들 떨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해예요. 정말 아버님 건강 때문에 오해. 이 녹음 파일을 한번 들어봐. 저는 미리 준비해둔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며칠 전 정수기와 미영이가 전화 통화하는 내용이었어요. 보험만 정리되면 아버님도 곧 편히 쉬실 거예요. 약도 잘 드시고 계시니까. 그럼 언제쯤 생각하세요? 몇 달 안에는. 요양원 가시면 더 빨라질 수도 있고요. 녹음을 들은 자식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럼 무슨 뜻이냐?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민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도 너무 급해서 빚 때문에 미칠 것 같았어요. 미영이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정말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냥 조금만 도와달라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법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재판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민수는 3년 전부터 주식과 코인에 빠져서 회사 돈까지 건드렸고, 미영이는 남편이 운영하는 카페가 망해서 대출을 받았다가 이자도 못 갚고 있었어요. 그들은 처음엔 제게 돈을 직접 요구할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자식이 부모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며 거절하자 다른 방법을 생각해낸 거죠. 검사가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요양원 입소를 통해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독성 약물을 지속 투여해 자연사로 위장하려 했습니다. 판사님도 엄중하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준 부모를 돈 때문에 해치려 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 최민수에게 징역 5년, 피고인 최미영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자식들이 법정에서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법정 방청석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손자 승민이와 손녀 유진이가 울면서 달려온 거예요. 할아버지, 저희는 정말 몰랐어요. 아빠, 엄마가 그런 짓을 하는 줄 몰랐어요. 승민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랑 같이 살아주세요. 저희가 할아버지 모실게요. 유진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희는 할아버지 편이에요. 아빠, 엄마는 잘못했어요. 그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 따뜻한 게 올라왔습니다. 미운 자식도 내 자식이지만 순수한 손주들만은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 승민이와 유진이가 정말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친가와 외가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서 저를 선택한 거예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70대 할아버지가 중고등학생들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이 먼저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아침마다 운동하시죠?
저희도 같이 해도 돼요? 할아버지, 요리 가르쳐 주세요. 저희가 할아버지 밥 해드릴게요. 함께 지내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승민이는 제가 혈압약 먹는 시간을 체크해주고, 유진이는 매일 산책을 함께 했어요. 그들을 키우면서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교도소에서 면회 신청이 왔습니다. 민수와 미영이었어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승민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도 아마 반성하고 있을 거예요. 한 번만 만나보세요. 교도소에서 만난 자식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살이 빠지고 머리가 하얘져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영이도 울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미쳤던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정신을 잃고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니.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실망도 많이 했고 화도 많이 났다. 하지만 너희는 여전히 내 자식이야.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둬야겠어. 아버지, 앞으로 너희들이 출소해도 내 재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라. 모든 건 승민이와 유진이에게 물려줄 거니까. 두 자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당연히 그래야죠. 저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대신 너희들이 진짜로 뉘우치고 있다면 출소 후에 정직하게 살아라. 그리고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도록 노력해라. 교도소를 나오면서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부모의 마음이 뒤섞여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니 승민이와 유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떠셨어요? 아빠, 엄마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했더라. 이제서야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아는 것 같아.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나중에 아빠, 엄마랑 다시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그건 너희들이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할아버지는 너희들과 계속 살고 싶다. 정말요? 할아버지가 저희랑 계속 살고 싶으시다고요? 물론이지. 너희들이 있어서 할아버지가 다시 살 맛이 나거든. 그 후로 1년이 흘렸습니다. 승민이는 고3이 되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유진이는 중3이 되어 진로를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며 제2의 청춘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함께 운동하고, 저녁에는 공부 도와주고, 주말에는 놀러 다니기도 해요. 가끔 사람들이 그래요. 영호 씨, 70대에 중고등학생 키우기 힘들지 않아요? 하지만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들 덕분에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매일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되고, 아이들 먹을 거 챙기려다 보니 제 식사도 더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저에게 새로운 활력을 줬어요. 승민이가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뒤늦게 컴퓨터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유진이가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함께 유튜브 보면서 새로운 요리도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6개월 전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수와 미영이가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인정받아 가석방 심사를 받게 됐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승민이와 유진이의 반응은 달랐어요. 할아버지, 아빠가 정말 많이 바뀌었대요. 교도소에서 편지 보내는데 예전과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유진이도 말했습니다. 엄마도 그래요. 매번 할아버지께 죄송하다고, 출소하면 제대로 사과드리겠다고 하시던데요. 그들이 보내온 편지를 읽어보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교도소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아버지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미영이의 편지도 비슷했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미친 짓을 했습니다. 돈 때문에 아버지를 해치려 했다니.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가석방 심사 날, 저도 참고인으로 법원에 갔습니다. 판사님이 물었어요. 피해자이신 아버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자식들이 저지른 일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싶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첫째, 출소 후 즉시 정신과 상담을 받을 것. 둘째, 1년간 사회봉사를 할 것. 셋째, 저와 손주들에게 더 이상 재산 관련 요구를 하지 말 것.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조건부 가석방을 허가합니다. 피해자 아버님의 조건을 모두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개월 후 민수와 미영이가 출소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은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미영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일은 정말. 저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생각해라. 하지만 자식들과의 관계 회복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동안은 어색하고 불편했어요. 명절에 모여도 예전 같지 않았고 대화도 겉돌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뜻밖의 곳에서 시작됐어요. 유진이가 갑자기 아프게 된 거예요. 고열이 나면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폐렴이었습니다. 심한 편이라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때 미영이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유진이 어떻게 됐어요? 괜찮아요? 많이 걱정되는 얼굴이었어요. 진짜 딸을 걱정하는 엄마의 모습이었죠. 폐렴이래?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한대. 미영이가 자리를 지키며 유진이를 돌봤습니다. 밤새 간병하고 죽까지 끓여서 먹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녀석도 여전히 아이들의 엄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민이도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더니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동안 원망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여전히 우리 엄마네요. 미영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승민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돈 때문에 정신을 잃고 너희들한테도 할아버지한테도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승민이가 대학 입시 준비로 힘들어할 때 조용히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예전처럼 큰 소리 치거나 재촉하지 않고 묵묵히 지켜봐 주더라고요. 어느 날 승민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엔 자기 일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 걱정을 진짜로 해주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가족의 모습을 되찾아 갔습니다.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함께 식사하고 대화할 수 있게 됐어요. 민수는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성실히 일하고 있고 이영희는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빚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 재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대신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효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주말에 와서 집 청소를 해주거나 아이들 교육비는 자기들이 부담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아직도 완전히 신뢰하지는 못합니다. 한 번 깨진 믿음이 쉽게 회복되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진짜로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입니다. 얼마 전 승민이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축하했어요. 할아버지, 걔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할아버지 제사 만들어 드릴게요. 승민이의 당찬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유진이도 꿈이 생겼어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저는 나중에 할아버지 같은 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나쁜 자식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뿌듯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말이에요. 지난 설날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민수와 미영이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까지 함께 왔어요. 식사 후에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한 일은 평생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미영이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변했다는 걸 보여드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게요. 그때 승민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예전처럼은 아니더라도.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서로 노력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지난 인연을 돌이켜 봤습니다. 자식들에게 배신당했을 때의 충격과 분노, 법정에서 그들이 끌려나갈 때의 복잡한 마음,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 지내며 느낀 새로운 행복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일이 저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줬습니다. 첫째, 돈은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 둘째, 한 번 실수한 사람도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변할 수 있다는 것. 셋째,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 물론 아직도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민수와 미영이를 100% 신뢰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 승민이와 유진이가 있어서 힘이 나요. 이 아이들이 좋은 어른으로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게 제 삶의 가장 큰 보람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묻습니다. 영호 씨, 자식들을 용서한 건가요?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움과 원망으로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묻습니다. 후회는 안 하세요? 그냥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편했을 텐데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승민이와 유진이와 함께하는 이 시간, 조금씩 회복되어가는 가족 관계, 이 모든 게 소중합니다. 사실 처음엔 복수심도 있었어요. 자식들을 감옥에 보내서 혼쭐을 내주겠다는 생각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복수보다는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지금도 가끔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 문득 내 자식들이 나를 죽이려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승민이와 유진이의 웃는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러면 다시 힘이 나요. 최근에 승민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신 것도, 그리고 아빠, 엄마를 다시 받아주신 것도.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보여준 모습이 그들에게도 큰 영향을 줬다는 걸 말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배신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은 정말 아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75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손주들과 함께 살면서 제2의 청춘을 보내고 있고, 서서히 무너진 가족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매일매일이 선택의 연속이죠. 미워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계속 노력할 것인가.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용서와 노력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물론 자신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 후에는 회복의 가능성도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고 어려울 수 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망치지 마세요. 저는 이제 78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할 일이 많습니다. 승민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지켜보고 싶고, 유진이가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도 보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증손자, 증손녀도 볼 수 있겠죠. 민수와 미영이와의 관계도 계속 회복해 나갈 거예요.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더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지나면 반드시 새로운 희망이 찾아옵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